지금 이제 다른 사안으로 이제 간단하게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 많이 지겨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분량 조절을 못 해가지고 아직 말씀드려야 될 게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테마인 지난주에 찌끄레기 뉴스들. 전 찌끄레기가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찌꺼기의 방언이더만요. 찌끄레기가. 네.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그런 찌끄레기 뉴스들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의 찌끄레기 뉴스입니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3년 만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수없이 지나갔던 정부들이 23년 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던 공수처법이 비로소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네. 대표 발의자인 박혜련 의원 같은 경우, 백혜련, 네,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전직 검사 출신이시더라고. 맞습니다. 난 몰랐네. 네. 네, 검사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의 문제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이분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뭐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표결에 들어갈 때만 해도 뭐 권은희 의원의 뭐 먼저 수정한 발언도 있었고 그게 채택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물리적으로 자한당 사람들이 뛰쳐 들어와 가지고 뭔가 또 방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했습니다만 의외로 저항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요? 자한당 의원들이 의외로 저항을 극렬하게 안 하더라고. 내가 보기엔 자기들이랑 별반 큰 이득이 없다. 그리고 대세는 기울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힘 빼지 말고 빨리 연말에 지역구 가가지고 인사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 두루두루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는 최고의 공신을 우리 이은재 위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강력한 짤 한 방을 날리셨죠. 성추행하지 마! 이거. 그분이 왜 이렇게 손을 벌벌 떨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먼저 엘보킥으로 갔다가 제대로 문 의장님 갈비뼈를 가격을 해놓고 어머 내 손 어떡해 라고 이렇게 오버 액션을 취해 주셨죠. 네. 그 짤이 돌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정도 같으면 이제 내려놔야겠는데 저 정도는 그냥 바로 선진화법 그냥 구속감인데 뭐 이런 의견들이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은재는 그랬을 거예요. 어머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을까? 나는 어떻게 거기 찍힌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 성추행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한테 진짜 전자팔찌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만간 해봤습니다만 은재 의원이 걸려있는 게 많습니다. 비서관 월급 띵까먹은 거부터 시작해갖고 출판비 띵까먹은 거 엄청 많으시거든요. 조만간 전자발찌가 아니라 음팔찌 타게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인데 이번에 핵심 짤 성추행하지 마로 확실하게 메시지를 남기시지 않았나. 이분이 제대로 뭔가 하나 해놓고 가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만 남았는데요. 이거 좀 여유 있게 한다 그래요. 너무 정치적 필요감도 있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 자체가 갖고 있는 요 시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요런 연말 연시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지역구 가서 시민들 찾아뵙고 다져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자리가 위태로운 자한당 같은 입장에서는 국회는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은 사실 각자 도생 상태다, 현재. 각자 살아남는 길을 알아서 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은재 의원의 위대한 짤은 이번 국회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조명숙 예청자님 만원, 나의 사랑 뿌까님 2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뿌까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셨군요. 네. 뿌까가 언제적 뿌까인데. 네. 프로필도 뿌까. 그러셔요. 프로필 사진도.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인재 영입에 대한 후기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 발레리나 출신의 그 척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센터 센터장 이사장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최혜영 교수님을 1호로 끌어들였는데 저쪽에 이제 박천주 대장의 영입이 1호였다가 이제 저쪽은 이제 나가리가 됐죠. 네. 거기는 이제 1호라는 명칭도 안 쓴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방위로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돌린다고 합니다. 현재 자한당. 그래서 전화해와가지고 혹시 TV 나오신 적 있으세요? 네. 청년이신가요? 여성이신가요? 혹시 장애인이신지? 아, 그러시면 자격이 되는데 어떻게 자한당 입당 한번 안 보시길 요렇게 조금 과장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콜센터를 돌리면서 전방위적으로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증을 통해서 인재 영입을 차분히 진행하게 되면서 한 100여일 앞선 총선을 앞두고 준비 자세가 너무 틀린 거 아니냐. 황교안식의 제대로 된 인재는 어디 있느냐라는 어떤 비교 판단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정권 씨,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많이 늙었나 봐요.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였더군요. 거기에 있었던 방송에 나도 출연자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애잔한 마음도 들고요. 잘 자라줬다, 고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2일날 더불어민주당 그 3번 영입 공식된 거죠? 네, 인재 영입 김병조 예비역 육군대장. 저는 이분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군사 전략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한미연합대 부사령관인데 이분이 그 전임 사령관, 그러니까 그 미국 전임 사령관이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빈센트일 거예요. 고우가 아니고 뭐 빈센트였던 것 같은데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이분이랑 친해놔야 됩니다. 빈센트 브룩스라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브룩스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브룩실드 쪽이라서. 네. 아무튼 빈센트 안 하시는 게. 아니 이 빈센트 이 주한 미군 사령관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겁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군 그 사령관은 계속 우리 정치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무리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뭐 백모 장군 관련한 뭐 그 칭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편을 들거나 또 국내 안에서 뭐 DMZ 관련한 그 어떤 개발, 남북 공동 개발 같은 것들을 꾸준히 방해해오던 인사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잘리리라고 봅니다. 조만간 한미연합사령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후임을 추천하고 그분하고 어떤 그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미국에서 파견되어 나올 수 있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인선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인재 영입으로 해갖고 미군 쪽하고 지금 그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소파 개정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략통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차기 국방장관감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분이 이번에 영입이 되셨으니 앞으로의 영입에도 계속적인 기대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자유당은 이제 감따기 싫으신 박찬주 씨가 이제 천안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죠. 근데 공천을 안 받았더라고요. 거긴 그냥 줄 건가 봐요. 네. 그 다음에 뭐 윤창현 교수, 뭐 표절 하신다고 하는데 표절이 뭔지야 자한당에서 이분 얘기 있고 이진숙 전 그 MBC PD 한때 이제 지방 MBC 사장도 하셨죠. 네, 이분도 이제 그분 인재 중에 하나이시고요. 최근에 이제 100번 토론하다 히트 치신 이긴중권 씨도 조만간 인재로 영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분이 그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 않을까. 지난 주말에 거의 출사표 써낸 꼴 아닌가. 애국당 아니면 자한당 입당이 확실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추미애 장관 그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조국 장관 청문회를 봐서 그런지 겁나게 그 뭐랄까 살벌한 또 굉장히 막 철두철미한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사실 동물 국회에 어울리는 난장판 청문회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청문회가 쉽게 가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조국 장관님 너무 청문회 비교됐죠? 때는 저열한, 뭐 비열한 다 나왔는데 네. 정말 단어 선택 하나도 매우 조심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나마 흠 좀 잡아보려고 후원금 횡령으로 1억 어디다 해먹었어 하고 몰다가 결국은 5천만 원씩 기부했다라고 하던 바람에 이제 단종된 차 네, 가지고요. 미담만 생산을 한 꼴이 됐고요. 결국 이제 이 후원금을 미담화 시킬 수 있는 역할도 또 우리 이은재 의원이 해주시는 바람. 이분은 정말 본인 의사와 관련 없이 정말 충실한 그 뭐랄까 엑스맨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공천받아서 나오시게 된다고 하면 어느 분이든 카운터 파트너로서 이은재 의원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아들 문제 꺼냈다가 사생활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입을 딱 닫는 걸 보고 야 이게 동업자 정신인가? 동업자에 대한 예의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우리 그 어떤 그 판사 출신의 경력이 짱짱한 법무장관 후보 추 후보에 대한 위상에 감히 개기질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귀에 눌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요상규 씨가 네, 그 진행을 개판으로 보시던 요상규 씨가 요상하게도 그날만은 대려 마치 이 자한당 후보를 보호하는 듯한 마치 자한당에서 나온 후보라서 보호하는 듯한 뭐 그런 정신으로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또 어떤 장제원 의원의 어떤 비난이라든지 뭐 자료 조사 요구를 오히려 앞서갖고 당당히 물리쳐 주시는 정말 희한한 경우를 봤어요. 이 조국 장관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이따위로 할 거면 뭐지 청문회를 왜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안 해줬다는 거지. 눈앞에서는 찍소리 못 해놓고 절대 청문회 동의할 수 없다고 청문 보고서를 안 보내주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셔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그 언론 보니까요, 그 기레기들이 2019년의 화두를 광장 정치의 위험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나와서 국민들이 그거를 표출하는 거를 일종의 정치에 대한 관여가 압박이다. 광장 정치가 공정한 어떤 정치 풍토를 망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청와대 앞에서 그 불법 시위하던 정광훈 목사 시위를 금지시킨 데 대해서는 맹렬한 비판을 하는 거야. 국민의 표현의 권리를 차단했다. 아니 그럼 그 뉴스를 좀 떼놓고 설명을 하든지 그거를 연타로 붙여갖고 얘기하니까 니들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 촛불 집회는 위험하고 청와대 앞에 불법 시위는 국민의 말할 권리에 대한 압박이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 논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방송에서 여러분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선이 아니고 진짜 당 떨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서초동 집회나 여의도 집회 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 집회와 연관성을 총선 표몰이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정당한 주장이 맞고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이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수록 기존의 보수 여권들은 표를 얻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조사를 통해 갖고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딴지를 놓고 있는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선거 전에 입각해 가면 그거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보수가 거대한 일종의 그 보수 연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황교안이 이 애국당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애국당이 대놓고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탄핵에 철회를 해라. 거기에 대한 사과를 내놔라라는 전제로 던졌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자한당으로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비례민주당 아직 그 비례자한당을 세운다 하고 아직 세우지도 않았는데 비례민주당 그 호칭이 당명이 도둑질을 당했어요. 네. 빨리 우리도 비례자한당을 신청해가지고 빨리 그거를 뺏어와야 됩니다, 이거. 네? 물론 비례민주당을 세울 계획도 없었고 또 자한당이 비례한국당이라더라 참.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몰표가 갈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믿습니다만 대전사는 박병수 씨라는 분이 신청한 비례민주당에 대한 그 당명이 뭐랄까요 그 허용이 된 것 자체는 조금은 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이면 나도 정당 하나 그럴듯한 거 해야 되겠어. 자유당 같은 거 옛날 이승만 이후에 사라졌던 자유당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당명 필요한 애들 오면 거기다가 웃돈 주고 파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상도이 없는 짓거리예요. 새치기를 해도 남의 제품 상호 훔쳐가지고 똑같이 가짜 제품 내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잖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 갖고 정말 비례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비례 의석을 하나라도 혹시라도 실수로 비례민주당을 찍어 하나라도 얻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대한민국 사람을 다 문맹자로 취급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문맹 퇴치율이 99.97%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글목 있는 사람 없어요. 네,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옛날 나는 1번 나는 2번 찍어주는 방식으로 찍어줄 거라는 생각 하지도 마요. 왜? 당신들은 비례민주당을 차도 그걸 앞번호로 밀어낼 능력이 없잖아. 국회의원이 있어. 뭐가 있어. 지, 지지율을 올리고 활동할 수 있는 뭐가 있어. 번호 뭐 뻔히 15번 16번 받을 건데 솔직히 비례 15번 16번 그거 누가 보고 거기까지 가서 찍나? 네. 참가했던 데 의의를 내시고 창당 비용이라든지 이 어떤 뭐랄까요 그 선거 관련된 비용 못 낼 것 같으면 좋게 해산하세요. 네. 괜히 또 자한당한테 비싸게 팔아먹지 말고 이 비례 민주당을 사들일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가 귀국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귀국을 했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대전에 사는 박병수 씨가 안철수 씨한테 비례민주당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작업을 친 게 아닌가. 물론 제 개인적인 농담입니다만 정말 절묘한 시기에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돌아오셨지요. 검색어 진중권을 밀어냈습니다. 네. 난 그만큼 안철수의 네이밍 파워가 아직도 남아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랍습니다만, 앞으로 이분이 어떠한 정치 행보를 펼쳐나가든지 간에, 민주당이나 범진보 진영에는 그닥 해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쪽 진영, 보수 진영에서는, 저 어디서 그냥 이 시점에 제가 지금 한 자리 하려고 들어왔어? 저것도 20석 노리고 덤벼들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필패로 우리 보수 쪽 표 갈려가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과거 바미당 동료들을 얼마나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데리고 가셨으면 하는 분 K모 의원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꼭 착출해 가셔가지고 지금 민주진영 안에서 또 보수진영 안에서 많은 분들 끌어모으셔가지고 꼭 교섭단체 성공하시기를 안철수 대표의 귀국을 환영하며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해보고 싶습니다. 천안 불당동에서 난 안철수 찍어야지 하시는 분
네. 천안 불당동에서는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좀 이따 얘기하고, 간단한 거. 자사고, 외국어, 국제고 일괄 폐지가 아마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조국 장관에 관련된 학사 비리가 아닌데 비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종. 네, 그 교육부가 추진하는 서열화 해소. 결국 그게 서열화였거든요. 돈 있고 자봉 잘 보내고 실적 쌓을 수 있는 사람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만들었던 서열화 해소의 방안으로 이게 상반기 때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국 장관의 희생 그리고 그 자녀들의 희생에 힘입은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씁씁하고요. 올해는 휴일이 115일이랍니다. 일요일 포함해서 휴일이에요. 빨간 날이 작년보다 이틀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억울해하지 마시고 연차 월차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휴가 많이 보내시고 쉬엄쉬엄 일하실 수 있는 2020년 됐으면 좋겠네요. 와, 그런 것까지 알려주세요. 네. 작년에 성금 기부자, 불우이웃 성금 기부자가 33% 줄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 것까지 알려주세요. 네. 송 작가에 관련된 방송에도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네. 그래서 동병상련이 있어서 네, 얘기해봤습니다. 네. 나사가 일본하고 달 착륙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거 우리 하기로 한 겁니다. 아니, 네. 진짜 별거 다 다루시네요, 오늘. 박근혜가 2010년 안에 그 당시로 따지면 2025년도 뭐 이쪽 좀 해가지고 달에 한국 사람 착륙시킨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을 진행해 오다가 우리가 이제 나사하고 다시 재점검을 했어요. 재점검을 해봤더니 실제 우리가 이제 돈은 내고 탑승자를 하나 실어보낼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매우 취약한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나라는 정지궤도 우상을 자체 개발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 탄도를 이용한 타원궤도 기술을 미국에 요구를 했던 건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담금이 확 날아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일본한테 떼오기 위해서 야 일본 사람 니들 그 비행사 한 사람 보내줄 테니까 돈 내! 네, 이 논리에 일본이 또 홀라당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삥인가요? 응? 삥 뜯은 건가요? 이거는 그 재고 처리를 농산물이고 나발이고 기술일이고 뭐 그냥 재고 처리를 일본한테 다 요구를 하고요. 요구만 하면 특별하게 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덜퍼덕 집어 무는 것 같아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벼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황당해가지고 좀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네, 사우디 옆에 있는 사우디에 비해서 굉장히 그 좁은 땅인데요. 이 땅이 석유만 날 뿐이지 97%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 정도 있는 그 지역도 농산물이라고는 뭐 대추야자 같은 이런 것들만 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쓸 땅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일 힘든 게 식량 작업입니다. 왜냐면 이란이 그동안 그 아라비아 반도 안에서 가장 큰 식량 생산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나 이란을 통해 갖고 수입되던 루트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미국 제재를 받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좀 반대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식량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구원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쪽 사막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그러니까 벽시를 보냈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쌀을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쌀 농사 기술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막에다가. 이모작. 그래서 담수화 설비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 700평 정도 실험하고 있다니까. 거기에다가 부직포를 깔아요. 천을 깔아가지고 물을 거기에서 흡수하고 머금을 수 있게. 그러니까 흡수 기간을 길게 늘리는 거지. 비닐처럼 해버리면 그냥 물이 되는데 부직포에다 물을 뿌리면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천천히 흘러나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얹은 다음에 거기다가 심은 거야. 벼를. 국산벼를. 왜 국산벼를 심었냐면, 이 사막의 모래들은 전부 다 이 산성화가 심해요. 그 바다에서 날라오는 염분들이나 바닷바람에 의해 갖고 나트륨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이 나트륨 수치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벼들이 있는데, 이런 벼들이 대부분 보면 품종이 안 좋아. 그 소출이 안 좋은 거죠. 알이 작거나 알이 적게 열리거나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간척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약간 염해성 논에서 키울 수 있는 품종들을 많이 개발해 놨어요. 이건 전 세계에 없는 품종인 거지.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벽씨가 우리나라한테 존재했고, 이 벽씨를 가지고 시험 농법을 거두고 있는데 4월 달 되면 첫 소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만일 이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 전반에 있는 모래 땅들을 전부 다 논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식품 생산에 관련된 부분,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공하는 로얄티도 있겠습니다만, 담수화 설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서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사막 국가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꿀팁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험 동작이 좀 결과가 희망적이었나 봐요. 네, 지금 뭐 중간에 한 고민이 있었는데 4월 달에 첫 소출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거기에 평년작 이상을 이뤄내게 되면 거기는 이제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막 폭풍이라든지 사막화 부분에 대한 국토 개선 문제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나라 간척지 쌀이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유석춘 교수. 유석춘 교수를 정신교수화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연세대의 열망이 드러난 기사가 있었는데요. 패스.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끝나면 그 사람은 조만간 뭘로 걸려도 감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제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년까지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세대에서 그 정도로 지켜줄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연세대하고 유석춘 교수의 그 무슨 밀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밀어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석춘 교수의 배경이 뉴라이트라는 게 밝혀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과거 뭐 정치인과 연결된 밀접에 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주목받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얘기는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해서 뽑아왔는데요. 서울신문에서 기사를 냈는데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3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3위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주로 이거를 꺼내놨어요. 기사를 꺼내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부채 비율이 99.3%로 2.1포인트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 비율이 99.3% 2%가 늘었는데 1위가 싱가포르 2.9%, 2위가 칠레 2.2%, 그리고 우리가 2.1%라는 얘기죠. 네. 이거를 갖고 우리 기업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 포인트로 내놨어요. 일본은 0.2포인트밖에 안 올랐다. 미국도 0.1% 상승에 그쳤는데 우리는 그 20배에 가까워. 2%가 올랐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지 않습니까? 이야기에. 근데 내실을 들여다보면요. 일본은 원래 101%예요. 지금 현재 기업 부채 비율이. 그리고 일본은 지금 추가로 부채를 투입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무슨 사업에 관련된 또는 뭐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 위한 업종 전환을 하거나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체 사라져버린 식물 기업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포인트로 오르고 있는 싱가포르나 칠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차입 비율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부채 비율 올라가는 걸 보면 다른 프랑스나 스위스, 일본 같은 선진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인 거고요.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본 애들이 이제 기사를 응용해 가면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기업 부채도 늘고 있지만 실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뭐 역대 나오는 뉴스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수출이 가소리네. 10% 이상이 줄었다는 등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통계 수치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경제가 나쁜 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부채가 10%가 줄게 되면 법인세도 10% 이상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가 줄어서 내년에 한국 조세 수입에 일종의 그 병목 현상이 온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법인세를 못 내서 한국 정부가 가난해질 거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국 정부에 위기가 온다. 이따위 기사들을 써내고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또 받아쓰고 있어요. 네. 이런 기사들 다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아니, 그리고 나라가 성장하는데 언제적 기업 타령입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을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대한민국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로 올라섰고, 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올해 가장 2% 이상의 고도 성장, 지금 2%가 고도 성장이래. 오늘 선진국이니까. 이런 G20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교류는 빼놓은 상태에서의 전망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원화의 가치는 지금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게 그 한국 돈을 일본 돈 대신으로 안정적인 화폐로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는 공식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연말 연초라는 거죠. 전망률 수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경제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경제가 망해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총선에서 경제 실패론을 들고 저쪽이 흔들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밑밥을 까는 건데요.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차단해서 들으시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을 또 그런 방송들이나 가짜 뉴스를 듣고 부화 내동하는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충고를 해주시는 깨시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